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나누는 경제 이야기, 훈훈한 경제에서 들어보시죠.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미국이 연내 한 차례 더 연방기금 금리 범위를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11개월째 기준금리를 현행과 같은 연 1.50%로 동결했습니다. 또 그동안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대한 규제가 관리 지표화됨에 따라서 대출 시장은 위축될 전망인데요. 오늘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 살펴봅니다. 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날이 갈수록 부정적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금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번에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결국 한국은행이 동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이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1개월째 같은 수준인 연 1.50%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고요. 최근 미국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최대 0.75%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준금리는 왜 동결이 됐는지 그 배경도 좀 볼까요?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인한 대외 리스크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4만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고용시장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외 리스크 요인이 우리 경제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요, 성장이나 물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어떻게 줄지 좀 더 지켜보자고 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꼽히더라고요. 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지나친 신용 확대와 금리 인상 시 취약한 차주에게 줄 수 있는 부담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중장기적으로 경기에 부담을 준다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증가하고 있는 우리 가계부채 그리고 대외 경제 리스크 등 때문에 자, 이번 기준금리는 동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발표됐는지도 좀 볼까요? 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내년 전망은 2.8%에서 2.7%로 각각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반영돼 하향 조정됐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8%, 내년은 1.7%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7월에 이어서 2차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망치가 낮아졌으니까 금리 인상 시점도 좀 늦어질 수가 있겠군요. 네, 추후 기준금리 결정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게 경제에 더 바람직할지 판단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경기가 주된 고려 요인이긴 하지만 여러 불확실성, 금융안정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안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이주열 총재는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가까운 방향에 수렴해 간다고 하면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는 열어둔 상태입니다. 네.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고용 부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잖아요. 그만큼 이 고용 여건 역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됐다고요. 네, 한국은행의 올해 취업자 증가수 전망은요, 9만 명에 그쳤습니다. 외부 충격이 없는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연평균 30만 명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올해 취업자 증가수 전망치는 지난 1월 30만 명에서 4월 26만 명으로 낮아졌고요.
7월 18만 명으로 더 조정됐지만 이번 전망에서 9만 명으로 더 내려간 겁니다. 이 같은 고용 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를 강타한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 이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모쪼록 이 전망이 맞지 않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발표된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출 규제도 이루어진다고요? 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DSR 관리 지표 도입 방안 및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이달 말부터 관리 지표가 됨에 따라서 대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의 경우 현 대출의 5%가량은 금융당국의 기준에 걸려 앞으로 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대출 문제는 사실 금융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대한 관리 지침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DSR부터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과 연소득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와는 달리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합니다. 그러면 DSR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고 DSR이 신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고 DSR 비율만 제시할 경우 고 DSR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다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해 관리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 DSR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금융당국은 위험대출 수준으로 보는 고 DSR 기준을 70%로 잡았는데요. DSR이 70%라는 건 은행 돈을 새로 빌린 가계가 연간 버는 돈의 70%를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쓴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요, 올 6월 중 신규로 대출을 받은 차주 중 DSR이 70% 이상인 차주는 23.7%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DSR이 100%를 넘는 비율은 17.6%였습니다. 소득의 70%를 넘는 금액을 상환하는 건 가계부채상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죠? 네, 가계의 정상적인 생활을 제약한다며 현행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 수준과 최저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고객이 이 고 DSR에 해당이 된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게 되겠네요? 네,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취급액 중 고 DSR이 70%를 넘는 초과 대출은 15% 이내로, DSR이 90%를 넘는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방은행은 DSR이 70% 넘는 대출을 전체 대출 중 30% 이내로, DSR 90% 이상은 25% 이내로 제한됐고요. 특수은행은 각각 25%, 20%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 고 DSR에 해당이 되면 은행이 차주의 신용도를 깐깐하게 심사해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DSR 비중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시중은행 평균 DSR은 52%,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123%, 128%입니다. 꽤 높은 수치인데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평균 DSR 목표치도 제시됐습니다. 오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고 DSR 대출을 해주더라도 무제한으로 해주지 말고 이 한도 안에서 해주라는 취지인데요. 그러면 대출이 많아서, 그러니까 기존 대출이 많아서 DSR이 높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은행은 70% 초과 대출 비중이 40.1%로 관리 기준인 30%를 맞추려면 현행보다 대출을 10.1%포인트를 감축해야 하고요. 네, 특수은행은 70% 초과 대출이 35.9%, 관리 기준은 25%로 줄여야 할 대출 규모가 10.9%포인트나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운이 나쁘게 해당 은행이 관리 기준 15% 한도를 다 채웠을 때 신청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까요. 비슷한 수준의 고 DSR 대출 자리도 시기에 따라 대출을 못 받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고 DSR 차주의 대출은 좀 더 힘들어질 전망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은행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은행들이 10월 31일부터 준수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번 조치는 DSR 관리 지표 도입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대출을 증액하거나 금융사 변경 없이 단순히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규제에서 제외되고요. 또 세이망 홀씨, 바꿔드린 놈 등 서민 금융상품은 DSR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대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이나 예금 및 적금 담보대출 등은 DSR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은 주택 평균 전세 기간을 고려해 4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선정하고 예금 및 적금 담보대출은 8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네. 자, 앞으로는 고 DSR에 해당되는 차주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출에 있어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더 있습니까? 네, 기존 소득 미증구 대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득 미증구 대출이란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중 은행이 예외적으로 소득을 보지 않고 내주는 대출을 말하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런 소득 미증구 대출을 DSR 300%로 가정해 은행 평균 DSR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은행권 평균 DSR이 72%라는 점을 감안하면 300%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결국 소득 미증구 대출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앞으로 대출 시장이 점점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대출은 집 사는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대출 정말 많이 받으시는데요. 때문에 임대업 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제도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건 어떤 건지부터 좀 볼까요? 네,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즉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데요. RTI 규제 비율은 현행 수준인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택은 1.25배, 그리고 비주택은 1.5배.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 대출 기준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라는 주문인 셈인데요. 그래도 뭐 이건 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유지는 했습니다.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네, RTI 기준을 강화하면 임대료 상승을 초래해 서민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RTI 기준에 미달하는 임대업 대출의 예외 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고요. 또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은행이 차주의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네. 최근에 미국이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란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때문에 우리도 11월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위원회에서 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 경제 상황도 그리고 고용 상황도 좀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